옥년 야담에 들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복된 인연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누어 주시고 그럼 오늘도 옛 이야기 한 조각 함께 풀어가 보겠습니다. 한겨울 밤바람이 살을 애듯 매섭게 스며들던 정월 초순이었습니다. 달빛마저 구름에 가려 캄캄한 어둠이 내려앉은 가운데 청렴하기로 소문난 윤씨 문중에 뜻밖의 재앙이 들이닥쳤습니다. 포졸들의 발자국 소리가 마른 서리를 밟으며 성큼성큼 대문 앞에 다가왔고 이어서 벼락 같은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역적 윤도성의 집을 샅샅이 뒤져라. 반역의 흔적을 놓치지 마라. 현감 한윤태가 불구스레한 얼굴로 대청마루에 올라섰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탐욕스러운 광채가 스며 있었고 입가에는 비릿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대청 안으로 거침없이 밀려 들어왔으나 한윤태의 마음은 이미 뜨거운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현감님, 윤도성이 숨겨둔 문서가 이 괴짝에 있을 듯합니다. 아전 하나가 허둥대며 말하자 한윤태는 괴짝을 향해 성큼 다가갔습니다. 거칠게 자물쇠를 부수고는 묵직한 장부를 몇 권 끄집어냈습니다. 촛불빛에 비친 그의 얼굴에는 마치 굶주린 맹수가 먹이를 움켜쥔 듯한 잔인함이 서려 있었지요. 과연 여기 있었구나. 역적의 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라 이 말이지. 그러나 그것은 애초부터 꾸며낸 계략이었습니다. 윤도성의 청렴한 품성과 백성을 위하는 뜻이 자신의 탐욕을 가리는 걸림돌이었기에 한윤태는 치밀한 모의 끝에 누명을 씌운 것이었습니다. 그 시각 안채 깊은 곳에서는 윤도성이 어린 아들 윤도현의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절망보다는 간절한 당부가 어려 있었습니다. 도현아, 이것을 받아두거라. 아비가 너에게 남길 수 있는 마지막 것이다. 윤도성은 작은 호리병을 아들의 손에 꼭 쥐어주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흔한 약재병 같았으나 그 속에는 깊은 비밀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병의 바닥을 잘 살펴보아라. 언젠가 때가 오면 그 뜻을 알게 될 게다. 옳은 기록은 언젠가 입을 가진다는 것을 잊지 말거라. 윤도성의 목소리는 떨렸으나 그 속에는 아들에 대한 믿음이 서려 있었습니다. 포졸들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자 그는 아들을 뒷문 쪽으로 밀어냈습니다. 어서 가거라. 살아남아야 한다. 그래야 언젠가 진실이 드러날 것이다. 도현은 아버지의 마지막 당부를 가슴에 새기며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어린 품 안에는 호리병이 따뜻한 체온을 간직한 채 흔들리고 있었고 그 안에는 아직 모르는 천조각 하나가 숨어 있었습니다. 한편 대청에서는 한윤태가 껄껄 웃으며 승리의 기세를 뽐내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고을에서 내 뜻을 거스를 자는 없으리라. 윤도성 같은 방해꾼이 사라진 이상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되겠구나.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탐욕의 칼날은 언젠가 제 주인을 베는 법이지요. 그리고 진실은 아무리 깊이 묻어도 결국 땅 위로 솟아나는 법이었습니다. 그날 밤 장터 뒷골목으로 숨어든 도현은 차갑고 배고픈 현실과 맞닥뜨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품 안에는 아비의 마지막 유언과 함께 작은 희망이 숨쉬고 있었습니다. 호리병 속 천조각 글귀처럼 옳은 기록은 언젠가 반드시 입을 가지게 될 터였습니다. 이리하여 한 선비 집안의 몰락으로 시작된 기나긴 복수와 정의의 서막이 열렸습니다. 꺼질 듯 작은 등불 하나가 캄캄한 밤을 밝히듯 도현의 가슴 속에는 언젠가 진실을 밝히리라는 불굴의 의지가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한 구석에 웅크려 앉아 있었습니다. 굶주림에 지친 얼굴이었지만 그의 입에서는 신기하게도
사서삼경의 구절들이 또렷하게 흘러나왔습니다. 논어에 이르기를 하기 시습지 불영여로라 하였으니 지나가던 장꾼들이 고개를 돌려 바라보았습니다. 거짓골을 한 아이가 그토록 깊은 학문의 구절을 읊으니 참으로 기이한 광경이었지요. 어떤 이는 동전 한 푼을 던져주었고 어떤 이는 혀를 차며 발길을 재촉했습니다. 그때 장터 모퉁이에서 한 늙은이가 도현의 모습을 유심히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는 정우석이라 했습니다. 한때는 조정에서 이름을 날렸으나 치열한 다툼 속에 벼슬을 버리고 은거하며 살아온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도현을 향한 남다른 관심이 어려 있었습니다. 저 아이의 학문이 예사롭지 않구나. 그 풍채와 눈빛이. 정우석은 가만히 다가가 도현이 읊는 맹자의 구절을 들었습니다. 그 음률과 해석이 옛벗 윤도성을 떠올리게 하니 더욱 놀랍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도현은 고개를 들어 낯선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허름한 차림새였지만 그 눈빛에서는 깊은 학자의 기품과 온화함이 느껴졌습니다. 제 이름은 윤도현이라 합니다. 정우석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과연 짐작이 맞았습니다. 이 아이는 의형제였던 윤도성의 아들이 틀림없었습니다. 내 아버님은 어찌 되셨느냐? 도현의 눈가에 슬픔이 어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담담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저만 간신히 목숨을 건져 떠돌고 있습니다. 정우석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윤도성이 역적이라니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누구보다 청렴하고 충성스러운 선비였음을 뻔히 알았으니 분명 누군가의 모략이었지요. 도현아, 너에게는 무엇이 남아있느냐? 도현은 품속에서 작은 호리병을 꺼내 보였습니다. 정우석이 받아들고 살펴보니 병 바닥이 특이한 구조였습니다. 그가 조심스레 바닥을 열자 작은 천조각 하나가 들어있었고 그 위에는 가느다란 글씨로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옳은 기록은 언젠가 입을 가진다. 정우석의 눈빛이 번쩍 빛났습니다. 윤도성이 마지막까지 품었던 의지가 무엇인지 이제야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도현아, 나를 따라오너라. 이제부터 내가 너의 스승이 되어주마. 그날부터 도현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정우석은 자신의 오두막으로 도현을 데려가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낮에는 사서오경과 역사서를 가르치고 밤에는 시문과 율법을 논하며 함께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학문이란 글자만 익히는 것이 아니다. 백성의 마음을 살피고 나라의 뿌리를 바로 세우는 것이 참된 학문이지. 정우석의 가르침은 단순한 지식 전수가 아니라 올곧은 선비 정신을 일깨워주는 것이었습니다. 도현은 그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하루하루 성장해 갔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도현은 집신을 엮어 장터에서 팔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푼돈에 불과했으나 스승께 누가 되지 않으려는 마음에서였습니다. 손재주가 좋아 집신은 제법 잘 팔렸고 미천도 조금씩 모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우석은 품속에서 붉은 봉투 하나를 꺼내 보였습니다. 도현은 그것이 예사롭지 않음을 단번에 느꼈습니다. 스승님, 저 봉투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내 아버지의 원수를 갚을 실마리가 될 물건이다. 그러나 아직은 때가 아니다. 내가 더 큰 그릇이 되었을 때 비로소 이 봉투의 가치를 알게 되리라. 정우석의 눈빛에는 깊은 뜻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한윤태의 부정을 파헤칠 길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모든 것은 도현이 학문과 덕망을 온전히 갖춘 뒤에야 가능했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스승과 제자는 더욱 학문의 세계로 빠져들었습니다.
호리병 속 천조각의 글귀가 점점 선명히 다가올수록 도현의 마음에는 언젠가 아버지의 억울함을 밝혀내리라는 굳은 의지가 더욱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완연히 불어오던 3월 어느 날 도현은 헤어진 도포를 꿰매기 위해 장터 모퉁이의 바느질 방을 찾았습니다. 그곳은 몰락한 집안 부녀자들이 바느질 품을 받아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는 자리였습니다. 문 밖에서도 바늘이 오가며 맺히는 소리와 함께 은은한 여인의 콧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햇살이 비스듬히 스며든 방 안의 한 처녀가 단정히 앉아 바느질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분홍 저고리에 남색 치마를 곱게 차려입고 머리에는 댕기를 들이운 모습이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지요. 바로 채연이었습니다. 채연은 인기척에 고개를 들어 도현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에는 맑은 물처럼 순수함이 담겨 있었으되 그 속에 세상 풍파를 견뎌낸 단단함 또한 엿보였습니다. 어서 오시지요. 무엇을 맡기시겠습니까? 도현은 조심스레 인사를 올리고 해진 도포를 내밀었습니다. 채연은 그것을 받아 찢어진 자락을 살펴보았습니다. 비록 낡아 있었지만 본래는 좋은 비단으로 지은 옷임을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이 도포는 본래 귀한 집안의 것이었을 듯합니다. 정성껏 꿰매 드리겠습니다. 채연의 말투에는 교양이 배어 있었습니다. 도현은 그녀 역시 자신과 닮은 처지일 것이라 짐작했습니다. 며칠 뒤 도현이 옷을 찾으러 왔을 때 바느질방 앞에는 뜻밖의 광경이 있었습니다. 굶주린 아이 하나가 채연 앞에서 울고 있었고 채연은 자기 점심 한 그릇을 건네려 하고 있었습니다. 애야, 울지 말고 이것을 먹어라. 따뜻하니 천천히 들거라. 바로 그때 도현이 다가와 품에서 엽전 몇 푼을 꺼내 아이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것으로 어머님께 쌀을 사드려라. 너도 배불리 먹거라. 아이는 연신 고맙다는 말을 하며 달려갔습니다. 채연은 도현의 모습을 바라보다가 마음 깊은 곳에서 따스한 감정이 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더 궁한 일을 돕는군요. 참으로 어진 마음을 지니셨습니다. 도현은 고개를 숙이며 겸손히 대답했습니다. 별것 아닙니다. 제가 받은 은혜를 조금이나마 나누고 싶을 뿐이지요. 그날 이후 도현은 바느질방에 종종 들르게 되었습니다. 옷을 맡길 일이 없을 때에도 채연과 담소를 나누며 서로의 사정을 조금씩 터놓았습니다. 채연 또한 몰락한 집안의 자제로 어려서 부모를 잃고 홀로 살아왔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석양빛이 방 안을 붉게 물들릴 무렵 채연은 머리 장식 하나를 꺼내 도현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옥으로 만든 매화 모양의 비녀였는데 그 속에는 가늘고 정교한 각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돌아가신 어머님의 유품입니다. 어머님께서 떠나시기 전 제게 주시며 언젠가 쓰일 날이 올 거라 하셨지요. 도현은 그 비녀를 받아들고 차근히 살펴보았습니다. 옥매화 꽃잎마다 새겨진 문양이 무척 정교했지만 그 뜻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왠지 모르게 큰 비밀이 숨어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참으로 귀한 비녀입니다. 반드시 뜻깊은 날이 올 것이지요. 그때부터 두 사람은 서서히 마음을 열어갔습니다. 채연은 도현의 학식과 인품에 감탄했고 도현은 채연의 현명함과 따스한 마음씨에 이끌렸습니다. 말로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은은한 정이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달빛이 유난히 밝던 어느 밤 채연은 바느질하다가 문득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도현이 책을 품에 안고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뒷모습에는 굳은 의지와 함께 깊은 그늘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분은 무슨 큰 뜻을 품고 계신 걸까?
때로는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가는 것처럼 보이니 마음이 쓰이네. 채연은 자신도 모르게 도현을 걱정하는 마음이 커져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의 뜻을 함께 이루고 싶다는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한편 도현 역시 채연을 떠올리며 밤길을 걸었습니다. 그녀의 순수한 마음과 현명한 판단은 자신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어려운 일을 보살피는 그 모습에서 진정한 어질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의 인연은 봄바람처럼 은은히 깊어져 갔습니다. 아직은 서로의 깊은 사정을 다 터놓지 못했지만 마음만은 이미 한 줄기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채연의 옥매화 비녀가 훗날 큰 역할을 하리라는 것을 두 사람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해가 바뀌어 정월이 되자 드디어 생원과 진사의 초시가 열릴 때가 되었습니다. 도현은 정우석 스승께 배운 지 어느덧 해가 훌쩍 넘었습니다. 사서와 경전은 물론 세상 돌아가는 이치와 세법에도 남다른 견해를 지니게 되었지요. 시험을 보러 가는 날 아침, 정우석은 도현을 불러 마지막 당부를 건넸습니다. 도현아, 오늘 시험에서는 내가 갈고 닦은 학문을 보여주거라. 그러나 무엇보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백성을 위하는 마음이니라. 스승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도현은 정중히 절을 올리고 시험장으로 향했습니다. 품속에는 아버지가 남겨준 호리병이 여전히 따뜻하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시험장에는 각 고을의 수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비단 도포를 입은 집안 자제도 있었고 도현처럼 수수한 차림의 가난한 선비도 있었습니다. 시험관들이 엄숙히 자리를 잡자 장내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해졌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사서오경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도현은 침착히 글을 읽고 붓을 들어 답을 써내려갔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역사서에 관한 것이었는데 역시 평소 스승께 배운 대로 풀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책문에서 뜻밖의 문제가 나오자 많은 응시자들이 술렁였습니다. 백성의 구휼과 세법 개선에 관한 것이었지요. 단순히 경전을 아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민정을 헤아려야 답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주위를 살피니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러나 도현은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정우석이 그토록 강조해온 내용이 바로 그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붓을 들어 환곡의 폐단과 그 고칠 방도, 향리의 부정을 막을 길, 백성의 짐을 덜어줄 방책을 조목조목 논해 내려갔습니다. 그때 옆자리에서 수상한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한윤태의 아들 한도형이 자꾸만 소매 속에 손을 넣어 종이를 꺼내보며 답안을 옮겨 적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것은 분명 미리 준비한 글이로다. 부정임이 틀림없다. 도현은 분노가 치밀었으나 당장은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답안지 여백에 작은 글씨로 한 문구를 남겼습니다. 바로 아버지가 남긴 천조각에 적혀있던 글귀였습니다. 옳은 기록은 언젠가 입을 가진다. 시험이 끝나고 도현이 밖으로 나서는데 한도형이 은밀히 주막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곳에서 몇몇 사내들과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주막 뒷문에는 붉은 천조각이 흘러내려 있었는데 그것은 정우석이 보여준 붉은 봉투와 같은 빛깔이었습니다. 혹여 스승님이 말씀하신 증거와 이어지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도현은 그 장면을 깊이 새겨두었습니다. 며칠 뒤 합격자 명단이 발표되자 도현의 이름이 당당히 올랐습니다. 특히 세법과 민정에 관한 답안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하지만 한도형 또한 합격자에 있었으니 시험관들이 그의 답안을 칭찬했다는 말까지 흘러나왔습니다. 정우석은 도현의 합격을 기뻐하면서도
얼굴에 그늘을 드리웠습니다. 도현아, 시험장에서 본 일을 낱낱이 말해보아라. 도현은 한도형의 부정행위와 주막 뒷문의 붉은 천 조각에 대해 차근차근 이야기했습니다. 정우석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그들의 수법이 계속되는구나. 그러나 내가 답안에 남긴 글귀는 옳은 선택이었다. 그것이 언젠가 입을 열어줄 것이다. 그는 품에서 붉은 봉투를 꺼내 도현에게 보였습니다. 이 안에는 한윤태 일가의 죄를 밝힐 단서가 들어있다. 그러나 아직은 부족하다. 내가 더 큰 그릇이 되었을 때 비로소 증거들이 하나로 맞아떨어질 것이니 서두르지 말거라. 도현은 스승의 말씀을 새기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초시의 합격은 시작일 뿐 진정한 승부는 이제부터였습니다. 그날 밤 도현은 호리병을 꺼내 들고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천조각에 적힌 글귀가 이제야 서서히 그 참뜻을 드러내고 있는 듯 했습니다. 초시에 합격한 지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정우석에게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예전에 윤도성 집안에서 일을 맡았던 늙은 종이 은밀히 찾아온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김순이라 하였는데 윤도성이 억울하게 세상을 뜬 뒤에도 줄곧 주인의 한을 풀고 싶어 하던 충직한 늙은이였습니다. 날이 깨서 옛 주인 어른과 의형제셨다 들었습니다. 이 늙은 몸이 감히 찾아온 것은 다름 아니라 주인 어른께서 마지막에 남기신 물건이 있어서이옵니다. 김순의 목소리는 떨렸으나 눈빛만은 간절했습니다. 정우석은 곧장 도현을 불러 함께 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인 어른께서 한윤태 소나기에 잡히시기 전날 밤 저에게 몰래 당부하신 것이 있습니다. 만약 무슨 일이라도 생기거든 절 뒤편 폐사찰의 불상 속에 감춰둔 것을 꺼내 믿을 만한 이에게 전하라 하셨습니다. 김수는 품속에서 작은 쪽지를 꺼내 보였습니다. 그 위에는 윤도성의 친필로 폐사찰의 위치와 불상의 특징이 정갈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불상은 관음보살상인데 연꽃 대좌가 돌아가도록 되어 있다 하셨습니다. 그 안에 귀한 물건을 두셨으니 반드시 도현 도령께 전해달라 당부하셨습니다. 정우석과 도현은 서로 눈빛을 나누었습니다. 마침내 윤도성이 남긴 증거를 찾을 실마리가 생긴 것이지요. 그날 밤 세 사람은 달빛조차 구름에 가린 산길을 따라 폐사찰로 향했습니다. 잡초가 무성한 절집은 오래도록 버려진 듯 쓸쓸했으나 법당 안의 불상만은 여전히 위엄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저것이 주인 어른께서 말씀하신 관음보살상입니다. 김순이 떨리는 손가락으로 가리킨 불상은 생각보다 웅장했습니다. 도현이 연꽃 대과를 살펴보니 과연 돌릴 수 있도록 정교하게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힘을 합치자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작은 틈이 열렸습니다. 그 틈에서 기름종이에 쌓인 묵직한 꾸러미가 나왔습니다. 정우석이 조심스레 풀어보니 그 안에는 두꺼운 장부 한 권이 들어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는 촛불을 밝히고 장부를 펼쳤습니다. 첫 장부터 놀라운 기록들이 빼곡했습니다. 한윤태가 고을의 세금을 이중으로 거두어 챙긴 내역, 관청에 보고한 장부와 실제 수취액의 차이, 그리고 빼돌린 돈의 사용처까지 적혀 있었지요. 이것은 한윤태의 부정이 낱낱이 드러난 장부로구나. 그러나 도현이 유심히 들여다보니 도장이 찍힌 부분마다 미묘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크기와 모양은 비슷하지만 간격과 각도가 조금씩 달랐습니다. 스승님, 이 도장들이 수상합니다. 위조된 것 같은데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정우석도 이마를 짚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분명 중요한 단서일 터인데 해독할 길이 막혀 답답할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도현은 채연을 찾아갔습니다.
혹시 그녀의 눈썰미가 도움이 될지 모른다는 생각이었지요. 낭자, 이 장부를 한번 살펴봐 주시겠습니까? 무언가 숨은 뜻이 있는 듯한데 제가 찾지 못하겠습니다. 채연은 장부를 꼼꼼히 들여다보다가 문득 옥매화 비녀를 꺼내어 도장의 자국 위에 대어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비녀 안쪽에 각자 간격이 도장들의 간격과 꼭 들어맞는 곳이 있었습니다. 도령, 제 어머니께서 남기신 이 비녀의 각자가 도장과 맞아떨어지는 듯합니다. 혹시 이것이 단서가 되지 않을까요? 도현은 크게 놀랐습니다. 채연의 어머니가 남긴 비녀가 장부의 암호를 풀 열쇠가 되다니 운명이 이끄는 일 같았지요. 두 사람은 함께 비녀의 각자를 따라가며 도장의 위치를 맞추어 보았습니다. 그러자 진짜 도장과 가짜 도장을 구별할 수 있는 패턴이 드러났습니다. 위조된 도장이 찍힌 곳은 모두 한윤태가 사사로이 빼돌린 내역이었습니다. 이제야 아버님의 뜻을 알겠습니다. 아버님은 이미 한윤태의 죄를 파악하고 후세에 남기신 것이군요. 장부 첫 장 귀퉁이에는 윤도성의 친필로 작은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옳은 기록은 언젠가 입을 가진다. 도현이 늘 품고 다니던 천조각의 글귀와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모든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윤도성은 세상을 떠나기 전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두었고 아들 도현과 채연, 충직한 김순, 그리고 의형제 정우석을 통해 진실이 드러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채연은 비녀가 이런 역할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놀라워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늘 말씀하시길 이 비녀는 언젠가 정의를 위해 쓰일 날이 올 것이라 하셨습니다. 바로 이런 뜻이었군요. 도현과 채연은 서로를 바라보며 깊은 감동을 나누었습니다. 운명이 이들을 하나로 엮어 큰 뜻을 이루도록 이끌고 있는 듯 했습니다. 비밀 장부를 손에 넣은 지 석 달쯤 지나 드디어 문과 대과를 치를 날이 다가왔습니다. 도현은 그동안 스승 정우석의 지도 아래 더욱 깊은 공부를 이어왔고 특히 백성을 살피는 학문에 있어서는 남다른 통찰을 지니게 되었지요. 대과는 초시, 복시, 전시 세 단계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초시에서는 사서와 사략을, 복시에서는 경서와 시부를, 마지막 전시에서는 임금 앞에서 책문에 답해야 했습니다. 초시와 복시를 무난히 통과한 도현은 마침내 전시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그날 인정전에는 온 나라의 수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도현은 정중히 관복을 차려입고 궁궐로 향하며 가슴속에 품은 호리병을 꼭 쥐었습니다. 오늘이야말로 아버님의 뜻을 이루는 첫걸음이 될 터이니 마음을 다잡아야 하겠지요. 임금이 자리에 오르자 모든 응시자가 일제히 절을 올렸습니다. 처음 뵙는 임금의 위엄에 도현은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짐이 너희들에게 묻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니라. 근래 고을마다 백성의 짐이 무겁다 하는데 그 까닭은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풀 수 있겠는가? 임금의 친시 책문이 내려졌습니다. 도현은 이 문제가 바로 자신이 오래 고민해온 사안임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붓을 들어 차근차근 써 내려갔습니다. 먼저 균역법의 허점을 짚으며 양역의 불균등이 백성의 짐이 되는 까닭을 논했습니다. 이어 환곡의 폐단을 구체적 사례와 수치로 드러냈습니다. 신이 보기에 가장 심각한 것은 수령들의 사사로운 부역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세액 외에 갖가지 명목을 덧붙여 백성에게 짐을 지우고 있습니다. 고을마다 그 정도가 달라 원성이 자자하옵니다. 그는 답안에 은유적으로 한윤태의 부정을 담아냈습니다. 직접 이름을 쓰지는 않았지만 그 속내를 아는 자라면 누구를 가리키는지 짐작할 수 있을 만큼 분명했지요. 이를 고치려면 첫째,
수령의 치적을 평가할 때 세금 액수가 아니라 백성의 삶의 안정을 살펴야 하며 둘째 향리와 아전들의 사물을 드러내어 부정을 막아야 합니다. 임금은 답안을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 경험에서 우러난 대책이 돋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한편 같은 시각, 한윤태의 아들 한도형도 전시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미리 준비해둔 글을 그대로 옮겨 적고 있었지요. 그 무렵 궁궐 밖 주막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우석이 포졸들과 은밀히 들이닥친 것입니다. 이놈들, 여기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뒷방에서는 한도형을 위해 글을 짓던 대리꾼들이 붙잡혔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전시 답안이 그대로 들려 있었고 그 여백에는 도현이 초시에 남겼던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옳은 기록은 언젠가 입을 가진다. 정우석은 즉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한도형 일가가 초시부터 줄곧 부정을 이어왔으며 이번 전시에서도 같은 수법을 쓰려 했던 것이지요. 더욱 놀라운 것은 뒷문에 걸려있던 붉은 봉투였습니다. 그가 품어온 봉투와 똑같은 것이 걸려 있었으니 이제 모든 고리가 이어졌습니다. 형님,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곧 원수를 갚을 수 있을 것이지요. 정우석은 마음속으로 윤도성에게 말을 걸며 증거를 거두었습니다. 궁궐에서는 전시가 마무리되고 있었습니다. 도현은 자신 있게 답안을 바쳤고 임금은 그 글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 답안은 백성의 삶을 깊이 이해하고 있구나. 누구의 글이냐? 윤도현이라 하는 자의 글이옵니다. 시험관의 대답에 임금은 그 이름을 기억해 두었습니다. 며칠 뒤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도현은 당당히 장원급제를 이루었습니다. 그의 글은 조정 대신들 사이에서도 화제가 되었고 특히 백성을 위한 대책들이 높이 평가되었습니다. 그러나 한도형은 시험 결과조차 보지 못한 채 부정행위가 드러나 관아로 끌려갔습니다. 증거가 하나도 빠짐없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이제야 진짜 승부가 시작되는구나. 장원급제의 기쁨도 잠시, 도현은 더 큰 뜻을 품었습니다. 이제는 벼슬길에 올라 정식으로 한윤태 일가의 죄를 밝힐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날 밤 달빛 아래서 도현은 채연과 나란히 걸었습니다. 이제야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더 험한 길이 기다리겠지요. 채연은 그의 손을 살며시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함께하겠습니다. 저 또한 정의가 바로 서는 날을 보고 싶습니다. 두 사람의 마음은 이미 하나가 되어 큰 뜻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장원급제한 도현이 벼슬길에 오른 지 보름 남짓 되었을 때 임금의 분부가 내려왔습니다. 각 고을 수령들의 치적을 조사하되 특히 세금 징수 과정에서의 부정을 엄히 살피라는 명이었습니다. 이번 내사에는 윤도현을 참여케 하라. 그의 글에서 드러난 민정을 살피는 눈이 필요하다. 임금의 특명으로 도현은 내사관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조사 대상지가 다름 아닌 한윤태가 현감으로 있는 고을이었습니다. 운명의 수레바퀴가 드디어 돌기 시작한 것이지요. 내사관 일행이 고을에 이르자 한윤태는 황급히 나와 맞아들였습니다. 얼굴에는 초조한 빛이 역력했습니다. 하관 한윤태, 내사관 나리들을 배알하겠습니다. 그는 깍듯이 절을 올렸으나 도현의 얼굴을 본 순간 굳어지고 말았습니다. 윤도성의 아들이 바로 내사관으로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사는 관아의 넓은 마당에서 공개로 진행되었습니다. 고을 백성들이 하나둘 모여들었고 장터 상인과 농부, 수공업자들까지 그동안 쌓아온 억울함을 쏟아낼 기회라 모두 앞다투어 나섰습니다. 정우석도 백성들 틈에 서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품속에는 오래 준비해온 증거들이 들려 있었지요. 백성들이여, 그대들이 겪은 일을 숨김없이 말하라. 내사관의 호령에 여기저기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현감 나리께서 정해진 세액 외에 쌀과 배를 더 거두어 가셨습니다. 우리 마을은 관청에 낸 것보다 2배나 많은 세금을 내라 하셨습니다. 아전들이 장부를 조작해 없는 빚까지 만들어냈습니다. 백성들의 증언이 꼬리를 물자 한윤태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져 갔습니다. 그때 정우석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내사관 나리들, 이 늙은이가 드릴 말씀이 있어 증명할 물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정우석은 품속에서 비밀 장부를 꺼내어 펼쳤습니다. 그리고 한윤태가 세금을 이중으로 거둔 수법을 하나하나 짚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장부를 보시면 관청에 보고한 수치와 백성에게서 실제로 거둔 양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현이 장부를 받아들고 살펴보니 체연의 옥매화 비녀로 해독한 위조 도장들의 패턴이 뚜렷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이 도장들을 보면 진위를 가릴 수 있습니다. 가짜가 찍힌 곳마다 한윤태가 사사로이 빼돌린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한윤태는 더는 숨길 수 없음을 깨달았지만 마지막으로 억지를 부렸습니다. 그 장부는 조작된 것이요. 윤도성이 역적으로 몰리기 전 나를 모함하려 남긴 거짓이요. 그러나 정우석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텐가? 그가 꺼내든 것은 붉은 봉투였습니다. 그 안에는 아전들의 명단과 각자의 결번, 그리고 한윤태가 직접 내린 지시문이 들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그의 인장까지 찍혀 있었습니다. 이 문서의 필획과 인장을 감정해보면 진실이 분명히 드러날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도현이 장부의 원본을 내놓았습니다. 폐사찰 불상 속에서 나온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 장부가 진본임을 증명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는 장부 한쪽 모서리에 물 자국을 가리켰습니다. 이 얼룩의 모양을 불상 안쪽 곰팡이 자국과 견주어 보시면 이 장부가 실제로 그 안에 보관되어 있었음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내사관이 사람을 보내 확인하자 과연 도현의 말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물 자국의 패턴이 곰팡이와 완벽히 일치했던 것입니다. 더는 발 뺄 구멍이 없었습니다. 백성들의 증언, 이중 장부, 위조 도장, 아전들의 증거, 그리고 물리적 증명까지 모든 것이 한윤태의 죄를 입증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관아 마당을 가득 메운 백성들은 환호성을 터뜨렸습니다. 만세, 만세, 드디어 정의가 이루어졌다. 그 함성은 마당을 넘어온 고을에 울려 퍼졌습니다. 마치 천둥소리처럼 웅장하고 큰 북소리처럼 힘찬 민심의 목소리였습니다. 한윤태는 그제야 자신이 지은 죄의 무게를 절감했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백성을 짓밟던 행위가 낱낱이 드러난 것입니다. 도현은 마침내 아버지 윤도성의 억울한 죽음이 세상에 알려지는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호리병 속 천조각에 적힌 글귀, 옳은 기록은 언젠가 입을 가진다는 말씀이 현실이 된 것이지요. 정우석은 멀리서 이 광경을 바라보다가 눈시울이 젖었습니다. 형님, 드디어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편히 눈을 감으시지요. 그날의 관아 마당은 하늘의 뜻이 민심을 통해 드러난 자리였습니다. 탐욕의 권세가 무너지는 자리에 정의와 진실이 우뚝 선 장엄한 순간이었습니다. 내사의 결과가 보고된 지 사흘 만에 임금의 윤허가 내려왔습니다. 한윤태는 곤장 80대에 더해 변방으로의 유배가 명해졌고 그의 아들 한도영은 과거 응시 영구 금고와 곤장 50대라는 무거운 형벌이 내려졌습니다. 아울러 그들이 부정하게 모은 재산은
모두 거두어 백성들의 구휼에 쓰도록 하라는 분부가 이어졌습니다. 형 집행날 관아 마당에는 구름같이 모여든 백성들이 가득했습니다. 오랜 세월 고통을 겪어온 이들은 눈으로 직접 정의가 서는 장면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지요. 형틀에 묶인 한윤태는 곤장을 맞으며 마침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가 탐욕에 눈이 멀어 백성을 짓밟고 무고한 윤도성 어른을 모함한 죄를 저질렀다. 모든 것이 내 잘못이니라. 그 말에 백성들 사이에서는 통쾌함과 함께 깊은 감동이 일어났습니다. 늦었으나마 하늘이 옳고 그름을 가려주었다는 안도감이 퍼져나갔습니다. 형이 끝난 뒤 도현은 조용히 아버지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무덤 앞에 꽃 한 송이를 올리며 오랜 이야기들을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억울함을 풀어드릴 수 있었습니다. 아버님께서 남겨주신 뜻과 증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지요. 바람에 나뭇가지가 살랑이며 대답하는 듯 울렸습니다. 도현은 품속의 호리병을 꺼내어 무덤 앞에 정중히 놓았습니다. 이제 이 호리병의 사명도 다했습니다. 아버님의 뜻대로 옳은 기록이 입을 가지게 되었으니 편히 쉬소서. 며칠 후 도현은 스승 정우석을 찾아가 큰 절을 올렸습니다. 스승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이 모든 일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일생을 두고 갚아도 다 못 갚을 은혜를 입었습니다. 정우석은 제자의 어깨를 다독이며 흐뭇한 눈길을 보냈습니다. 도현아, 이 모든 것은 내 아버님의 뜻이었고 내가 흔들리지 않았기에 이룰 수 있었던 것이다. 이제 참된 선비로서 백성을 위해 살아가거라. 이때 채연이 다소곳이 나와 스승께 차 한 잔을 올리며 인사했습니다. 어르신, 그동안 도현 도령을 돌보아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우석은 채연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현명하고 어진 새 식구를 얻게 된 기쁨이 마음에 가득 찼던 것이지요. 한 달 뒤 도현과 채연의 혼례가 치러졌습니다. 비록 화려하지는 않았으나 진심 어린 축복이 깃든 잔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 모두가 모여 두 사람의 앞날을 기원했습니다. 혼례를 마친 도현은 뜻밖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양의 벼슬을 내려놓고 고향으로 돌아가 백성과 함께 살겠다고 한 것입니다. 저는 아버지께서 꿈꾸시던 세상을 이루는데 힘쓰고 싶습니다. 그는 한윤태 집안에서 몰수한 재산 일부로 옛집 터에 작은 서고를 지었습니다. 누구든 와서 책을 읽고 빌릴 수 있는 곳이었지요. 농사꾼의 자제도 장꾼의 아이도 수공업자의 딸도 차별 없이 학문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서고의 현판 뒤에는 윤도성이 남긴 글귀가 새겨졌습니다. 옳은 기록은 언젠가 입을 가진다. 이제 그 말은 단순히 복수의 증표가 아니라 세상을 바로잡으려는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채연은 도현과 함께 서고를 돌보며 특히 여인들과 아이들을 위한 배움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녀의 지혜와 따뜻한 마음씨가 많은 이들에게 새로운 삶의 빛을 안겨주었습니다. 정우석은 때때로 서고를 찾아와 젊은이들에게 경학을 가르쳤습니다. 한때는 정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던 그였으나 이제는 진정한 평안을 얻은 듯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도현과 채연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도현은 그 아이에게 정의의 뜻을 담은 이름을 지어주며 아버지의 뜻이 대대로 이어지기를 바랐습니다. 어느 가을 저녁 서고에서 책을 읽던 도현은 창밖으로 고개를 들어 반짝이는 별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아버지께서 꿈꾸시던 세상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탐욕스러운 자들은 벌을 받고 착한 이들은 평안을 얻고 있지요. 그때 채연이 따뜻한 차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서방님, 오늘도 많은 아이들이 와서 글을 배우고 갔습니다. 특히 가난한 집 아이들이
그를 깨치는 모습을 보니 참 뿌듯했습니다. 도현은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었습니다. 권세나 부귀가 아니라 의로운 일을 하며 사랑하는 이와 함께 살아가는 길이었지요. 이리하여 윤도현과 채연의 이야기는 권선징악의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탐욕의 칼날은 제 주인을 베어 스스로 무너졌고 의로운 뜻과 진실한 사랑은 세월을 넘어 빛나게 되었습니다. 호리병 속 천조각에 적힌 글귀처럼 옳은 기록은 마침내 입을 가져 세상에 정의의 목소리를 울려 퍼뜨렸습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늘이 내린 가장 값진 보상이었습니다.